이번 주에는 ADO.NET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ADO.NET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클라이언트들이 웹서버에 요청을 했을 때 웹서버가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AS.NET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웹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뭔가를 요청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부터 웹서버에 뭔가 응답을 주고 하는 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 사이에 원활하게 자료를 주고받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ADO.NET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광수생각입니다. 광수생각에서는 코피를 흘렸네요. 그리고 그 코피를 열정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광수 씨는 난 혹시 그 옛날의 열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뭔가에 굉장히 열중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코피가 쏟아지거나, 혹은 초저녁에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았었는데 워낙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어요. 근데 주위가 환하게 밝아올 때 묘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젊은 시절에 온 힘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그러한 경험을 해보는 것, 이것도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에드먼드 힐러리 경의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뉴질랜드 산악인으로서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으로 정복한 그런 그 산악인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물어봤죠. 어떻게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힐러리 경이 했던 얘기입니다. 한 발 한 발 걸어서 올라갔지요.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은 이룰 때까지 합니다. 안 된다고 좌절하지 않아요. 안 되면 방법을 달리합니다. 방법을 달리해도 안 될 때에는 그 원인을 분석합니다. 분석해도 안 될 때는 연구합니다. 이쯤 되면 운명이 손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이번 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우리 학생들은 다음 사항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ADO.NET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가지 중요한 그 클래스의 활용법을 배우게 되겠는데, 얘네들은 system.data.sql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4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SQL Connection, SQL Command, SQL Data Read, SQL Data Adapt라고 하는 4가지 클래스입니다. 이 4가지 클래스가 ADO.NET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클래스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이 4가지 클래스의 사용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스템.데이터 네임스페이스에서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셋 클래스를 정의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ADO.NET을 학습한다고 하는 것은 SQL 클라이언트의 4가지 클래스, 그리고 시스템.데이터에 들어있는 한 가지 클래스, 4+1 클래스의 학습법을 배우는 거다. 그렇게 정의하면 되겠네요. 자세한 것은 우리 안에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예로서 인서트 구문을 실행할 때 어떻게 하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업데이트나 딜리트는 인서트와 실행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쿼리문만 약간 달라지면 되겠네요. 이때 우리 인서트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할 때는 SQL 커맨드 객체, SQL 커맨드 위에 있죠. SQL 커맨드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select 쿼리문을 실행하는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select 쿼리문을 이용할 때는 2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SQL 커맨드 클래스의 객체와 SQL 데이터 리드 객체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SQL 데이터 어댑터 객체와 데이터셋 객체를 활용하거나, 보통 쿼리문의 select 쿼리문의 경우에는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담을 장치가 필요하죠. 그 결과를 담는 장치가 이런 SQL 데이터 리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줄 때는 SQL 커맨드 혹은 SQL 데이터 어댑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이용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공부하게 되면 우리는 ADO.NET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ADO.NET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부터 들어가 보기로 하죠. ADO.NET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접근을 위한 .NET 프레임워크의 마이크로소프트 표준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가 그랬네요. 인터페이스는 두 개가 맞대고 있는 얼굴과 얼굴 사이에서 서로 뭔가를 주고받는 장치들을 우리 인터페이스라고 그랬죠. 데이터 접근을 위한 인터페이스, 그게 바로 ADO.NET이라고 합니다. ADO.NET의 전신은 ADO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ADO는 ActiveX Data Object라고 하는 겁니다. 이 ActiveX Data Object를 진화한 형태로 그 분산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ADO.NET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ADO.NET은 SQL뿐만 아니라 OLEDB나 스프레드시트 등과의 데이터 교환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NET 프레임워크로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기로 하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NET 프레임워크에서 ADO.NET에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그 DBMS로서는 SQL 서버를 가져갈 수도 있고 ODBC나 OLEDB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DO.NET을 통해서 우리는 SQL 서버에 접근할 수도 있고 SQL이 아닌 다른 서버에 접근할 수도 있고 XML에 접근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엑셀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가 그 .NET 프레임워크와 ADO.NET 사이에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자료를 많이 주고받게 되고, 특히나 최근에는 링큐라고 하는 그런 그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여 프로그램 방식으로 쿼리문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도 이제 생겼습니다. 통칭 그냥 그 ADO.NET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서 우리 웹사이트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ADO.NET이라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ADO.NET의 특징입니다. ADO.NET은 첫 번째 비연결 데이터 아키텍처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연결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내가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필요할 때에만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명의 사용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와 그 연결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그 네트워크도 소비가 되어야 되겠고 데이터베이스의 그 포트들도 계속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만 접근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용자들에게 안정적으로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동시 사용자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데, 동시 사용자 수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파는 업체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비용을 책정할 때 내 혼자서 쓰느냐 여러 명이 동시에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동시 사용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라이선스 비용이 굉장히 비싸진다는 것을 뜻하죠. 따라서 비연결 데이터 아키텍처를 택함으로써 동시에 사용하는 사용자 수는 감소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라이선스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XML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교환을 합니다. 이 XML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교환한다는 것은 또 다른 그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방화벽과 무관하게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이제 접근을 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ADO.NET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그 저장된 위치로부터 데이터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웹폼으로 가져가고 그 집어넣고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때 데이터셋이라는 걸 쓰면 이 데이터셋은 XML 형식으로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방화벽과 무관하게 동작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 XML을 이용한 데이터 교환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DO.NET 관련된 클래스를 보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system.data.SQL 클라이언트라는 곳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SQL 7.0 이상과 연결할 때는 우리 SQL 클라이언트를 쓰게 되죠. 또한 다른 범용 OLEDB와 연결한다면 우리 system.data.OLEDB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 기본적으로 그 핵심적인 4가지 클래스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핵심적인 4가지 클래스들은 system.data.SQL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 속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SQL 서버를 다루는 작업을 할 때는 우리가
가장 위쪽에 using 구문을 통해서 system.data 그리고 using system.data.sql client라고 하는 두 개의 using 구문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서 system.data는 데이터셋을 이용하기 위한 것, system.data.sql client는 4개의 클래스를 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4개의 클래스 무엇이 있었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SQL 연결. 네, 그렇죠. 커넥션. 다음 SQL에서 명령. 그렇죠. SQL 커맨드. 다음 그 SQL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린다. SQL 데이터 리더. 그리고 SQL로부터 데이터를 변환을 한다. 어댑터. SQL 데이터 어댑터가 있습니다. 이런 4가지 클래스가 있죠. 이 4가지 클래스와 데이터셋 얘네들이 합쳐져서 우리 ADO.NET을 구성해주는 요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만약에 내가 OLEDB를 쓴다면 그때는 using system.data는 그대로 들어가지만 using system.data.sql client 대신에 using system.data.OLEDB라고 해주게 되면 다른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다른 일반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면 액세스 이런 따위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작업을 할 때 보면 늘 내가 클라이언트, 웹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런 형태를 그리게 되죠. 그런 형태의 구조를 우리가 3티어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3티어 아키텍처는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프리젠테이션 티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티어는 달리 말하면 클라이언트를 의미하게 되죠. 고객들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누구한테 요청하느냐? 애플리케이션 티어에 요청합니다.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 티어라고 하는 것은 서버가 되겠고 현재 우리가 웹 작업을 할 때는 웹 서버가 되겠죠. 참고로 우리 웹 서버 뭘 쓰죠? 네, 그렇습니다. IIS 쓰고 있죠. 네. 자, 우리가 클라이언트들이 웹 서버 IIS에 요청하면 그때가 애플리케이션 티어에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웹 서버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데이터베이스 티어라고 그러고 데이터베이스 DB 서버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티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 작업을 할 때 컴퓨터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3티어 아키텍처를 머릿속에 두고 있으면 염두에 두고 있으면 우리가 일어나는 작업들을 이해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웹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기본적으로 다른 컴퓨터다 그랬죠. 아예 컴퓨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교육 목적상 같은 PC 속에 웹 서버도 설치하고 지금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도 설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이제 우리가 서비스 환경이라고 한다면 다른 컴퓨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Managed Provider 구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Managed Provider 구조는 달리 말하면 4개의 클래스를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4개의 클래스? 네, 그렇습니다. 커넥션, 커맨드, 데이터 리더, 데이터 어댑터 이런 4개의 클래스가 이제 Managed Provider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Managed Provider는 데이터 소스와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를 우리는 Managed Provider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4가지가 있다 그랬네요. 연결해주는 것, 명령을 실행하는 것, 데이터를 읽는 것, 데이터를 변환해주는 것. 그래서 역할은 영어로 표현할 때 커넥션, 커맨드, 데이터 리더, 데이터 어댑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SQL 데이터베이스를 쓴다면 SQL 커넥션, SQL 커맨드, SQL 데이터 리더, SQL 데이터 어댑터 이렇게 쓰면 되죠. OLEDB를 쓸 때는 OLEDB라고 SQL 대신에 OLEDB라고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임스페이스를 SQL 클라이언트를 쓰느냐 OLEDB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 4가지 매니지드 프로바이더는 각각 앞에 이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자, 매니지드 프로바이더 그 MS SQL 7.0 이상에서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system.data.sql 클라이언트에 들어있는 4가지 클래스를 이용한다 그랬네요. 자, 여기에서 SQL 커넥션은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SQL 커맨드는 SQL 문을 실행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SQL문을 실행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들을 데이터 읽기, SQL 데이터 리더에다 담아줍니다. 또한 SQL 데이터 어댑터는 테이블과 별도로 한 개 더 있는 데이터셋 객체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용도로 사용되는 게 SQL 데이터 어댑터라고 그랬네요. 자,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라는 의미에서 좀 반복되더라도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SQL Managed Provide 구조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싶은 작업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자료를 웹서버에 있는, 요게 웹서버죠. 웹서버 내부에 있는 웹페이지에다가 표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웹서버 내부에 있는 페이지에 표시하거나 아니면 웹서버에 있는 페이지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집어넣거나 둘 중에 하나의 작업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기본적으로 다른 컴퓨터다 그랬죠. 컴퓨터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른 컴퓨터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커넥션, 연결이죠. DB 서버와 웹 서버 사이에 자료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이제 연결이라 그랬네요. 그러면 연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료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자료가 몇 개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4개의 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4개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일단 웹서버에서 웹서버로부터 DB 서버에 연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웹서버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DB가 들어있는 서버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 서버 이름은 또 다른 형태로 갈 때는 IP 주소 형태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자, 서버 내부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그랬네요. 그러면 우리가 웹서버에서 원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대상은 알았어요. 이 대상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격,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권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로그인을 알면 됩니다. 자, 로그인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3단계 체계에서 로그인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슨 그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로그인이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로그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하나가 더 있겠네요. 그렇죠. 암호죠.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가지 자료를 알고 있으면 웹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커넥션이 일어나고 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커맨드 객체와 데이터 어댑터 객체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커맨드 객체도 웹서버로부터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데이터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반대로 데이터베이스 서버로부터 웹서버로 데이터를 가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댑터 객체도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데이터를 밖으로 가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집어넣을 때는 별개로 하더라도 가지고 나올 때 알아야 되는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가 바로 데이터 리더라고 하는 객체입니다. 데이터 리더 객체에 자료를 담아오면 걔네들을 페이지에 표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댑터 객체를 쓸 때는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에다가 자료를 담아옵니다. 얘네들을 우리 웹페이지에 표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반대로 웹페이지에서 커맨드 객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데이터 리더 객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웹페이지로부터 커맨드 객체를 통해서 커넥션을 통해서 자료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나 데이터 어댑터 객체를 쓸 때는 웹페이지로부터 데이터셋에 자료를 넣어주고 이 데이터셋에 있는 자료를 데이터 어댑터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주는 형태로 작업을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웹에서 작업을 할 때는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한 가지 방법만 씁니다. 그 웹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자료를 가져갈 때는 일반적으로 페이지에서 커맨드 객체를 통해서 커넥션 객체를 통해서 들어가는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데이터셋에서 자료를 집어넣는 방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죠. 데이터베이스로 웹페이지로부터 데이터베이스 집어넣을 때는 커넥션 객체와 커맨드 객체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불러낼 때는 커맨드 객체를 통해서 데이터 리더에 담아오기도 하고 데이터 어댑터 객체를 통해서 데이터셋에 담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셀렉트하는 방법은 2가지 형태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커맨드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료가 2개가 필요한데 그 2개의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연결이 있어야 되겠어요. 커넥션 객체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가 더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명령어 쿼리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커넥션 객체와 쿼리문 두 가지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커맨드 객체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어댑트 객체를 만들 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때도 보통 우리는 이제 두 개가 필요하게 되는데 필요한 두 개는 커넥션 객체와 쿼리문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가장 앞 단계에서 했던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을 만들어 보기를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하는 데는 SQL 커넥션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활용을 해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위에 있는 생성자를 이용하는 이 방법을 쓰고 프로퍼티를 이용하는 방법을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성자를 이용할 때 우리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SQL 커넥션 객체를 만드는데 객체 이름은 마이콘이다. 그리고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mycon.open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 네 가지 정보를 입력하는데 이 네 가지 정보는 그 앞에서 네 개의 정보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 네 가지 정보를 입력해 줘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정보는 일단 서버 이름, 그 다음에 로그인, 비밀번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보를 주면 기본적으로 커넥션 객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입니다. 별거 없죠. 네 가지 정보만 알고 있으면 나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원격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프로퍼티를 이용하는 것은 생성자를 호출할 때 괄호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같은 생성자인데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성자 오버로딩 그렇게 불렀죠. 인수가 다르면 같은 이름을 여러 개 쓸 수 있다. 생성자 오버로딩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네 가지 정보를 주지 않았으니까 사후에 그 정보들을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사후에 정보를 주는 겁니다. 커넥션 스트링이라고. 서버 이름, 로그인, 비밀번호,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렇게 사후에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오픈 해주면 되는 거죠. 커넥션.open. 우리는 뭘 쓴다? 생성자를 이용하는 방법을 앞으로 계속 쓸 것입니다. 다음, 커넥션이 일어나고 나면 SQL 데이터 어댑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SQL 커맨드 객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SQL 커맨드 객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죠. 자, 여기에 1번 단계는 앞서서 이야기한 겁니다. 네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커넥션 객체를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어준다. 그리고 커넥션에 대해서 오픈해준다. 이런 거죠. 다음은 이제 커맨드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커맨드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개의 정보가 필요하다 그랬죠. 첫 번째 정보는 커넥션입니다. 여기 마이컨이죠. 얘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쿼리문이라 그랬네요. 그래서 쿼리문을 위해서 정의를 한 다음에 여기에 그 SQL 커맨드의 생성자 속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두 개의 정보, 커넥션 객체와 실행을 시킬 명령어, 쿼리문을 거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DML에 해당되는 쿼리문들에게 이렇게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명령을 넘겨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명령을 실행을 하겠죠. 명령을 실행하면 결과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다음에 보기로 하죠. 그리고 늘 우리는 비연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작업이 끝나면 커넥션 클로즈를 통해서 항상 닫아줘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커넥션 객체는 네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서버 이름, 로그인, 비밀번호,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객체를 만들고 나서 커맨드 객체를 만드는데 커맨드 객체는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실행시킬 쿼리문 그리고 커넥션 객체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다 그랬죠. 다음은 SQL 커맨드 클래스의 속성과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커맨드 클래스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커넥션 그리고 하나는 커맨드 텍스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는 생성자에서 인수로 들어가게 되죠. 생성자에 바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죠. 자, 속성 커넥션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연결 객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커맨드 텍스트는 쿼리문이거나 아니면 저장 프로시저 이름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맨드 타입은 들어있는 커맨드 텍스트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려주게 되는데 SQL 문인 경우에는 텍스트라고 넣어주게 되고 저장 프로시저인 경우에는 stored procedure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쿼리문인 경우에 텍스트가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 기본 설정 값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쿼리문을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저장 프로시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값을 지정을 해줘야만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커맨드 타임아웃은 우리가 기다려주는 시간입니다. 보통 90초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지연이 되면 쿼리문 실행을 그냥 멈추게 됩니다. 자, 그리고 메서드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메서드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쿼리문 DML은 3 플러스 1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네요. DML은 3 플러스 1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세 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자료가 바뀐다, 결과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가 되겠네요. 이런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실행하는 구문과 결과를 가지고 나온다.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변경되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줘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셀렉트 문입니다. 이런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실행할 때 사용하는 메서드는 execute non-query라고 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리고 실행한 이후에 결과가 발환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실행만 하고 끝나게 되겠죠. 반면 select 문인 경우에는 결과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나올 때는 SQL 데이터 리드 클래스의 객체를 이용해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리드라고 하는 이름에 착안해서 이 메서드 이름은 execute read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존재를 하는 게 execute scala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하나의 결과를 리턴해 줄 때 execute scala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레코드의 개수를 잰다. 그럴 때 우리 count라고 하는 함수를 쓰죠. count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 우리가 레코드의 개수를 세라 그럴 때 count 별표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해주게 되는데 개수를 세면 레코드 개수 몇 개라고 나오게 되겠죠. 이런 경우가 결과가 하나로 리턴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execute non-query나 execute read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execute scala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이번 ASP.NET 응용에서 이 내용은 이제 한번 이용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SQL 커맨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보기로 하죠. SQL 커맨드를 생성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생성자를 이용하는 방법과 프로퍼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생성자를 이용하는 방법을 쓸 것입니다. SQL 커맨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두 개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SQL 커넥션과 그 다음에 쿼리문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 두 가지 정보가 있으면 우리는 커맨드 객체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문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커넥션 객체를 오픈한 다음에 우리 쿼리문과 커넥션 객체를 SQL 커맨드 생성자의 입력 파라미터로 넘겨주면 우리 커맨드 객체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프로퍼티를 이용할 때는 커맨드 객체를 생성하는 생성자에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커맨드 텍스트 지정하고 커맨드 텍스트는 쿼리문이거나 아니면 저장 프로시저 이름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커맨드 타입 지정해야 되겠죠. 커맨드 타입 텍스트라고 넣어주면 쿼리문이구나 그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맨드 객체의 커넥션 속성에다가 우리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서 커넥션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위에 있는 생성자를 이용하는 방법을 쓸 것입니다. 다음은 SQL 데이터 리드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SQL 데이터 리드 객체는 커맨드 객체가 실행한 쿼리문의 결과를 반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우리는 SQL 커맨드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 커맨드 객체를 봤더니 select 구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네요. 그러면 그 커맨드 객체는 기본적으로 커넥션 객체와 쿼리문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커맨드 객체를 실행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날아오게 됩니다. 그 날아온 객체를 담는 날아온 결과를 담는 객체가 SQL 데이터 리드입니다. 그러면 이 SQL 데이터 리드에서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읽어서 우리는 화면에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이런 것들이 우리 SQL 데이터 리드 객체의 기본적인 모식도입니다. 이제 SQL 데이터 리드 객체의 활용법을 알아봐야 되겠는데 이 SQL 데이터 리드의 주요한 속성 그리고 주요한 메서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데이터 리드의 필드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드 카운트라고 하는 속성 값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QL 데이터 리드가 닫혔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는 우리가 is closed라고 하는
속성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특정한 열의 값을 내가 읽어내고 싶어요. 열의 값을 읽어내고 싶다. 그럴 때는 두 가지 형태를 쓸 수 있는데 아이템은 사실은 SQL 데이터 리더의 객체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에 실제 응용에서는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 때 객체 이름이라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아이템은 객체 이름의 꺽쇠 가로 속에 그 내가 몇 번째 컬럼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컬럼 번호를 주거나 아니면 객체 이름 안에다가 필드 이름을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필드 이름을 쓸 때는 당연히 글자기 때문에 따옴표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컬럼 번호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원소로 0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열에 있는 값이 무엇인지 확인할 때는 객체 이름 꺽쇠가로 컬럼명, 컬럼 번호, 그 다음에 객체 이름 꺽쇠가로 속에 필드 이름을 기술해 줌으로써 우리는 확인을 해줄 수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메서드들입니다. 속성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메서드를 살펴보도록 하죠. 리드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SQL 데이터 리드는 순차적으로 하나씩 읽어드리게 되는데 리드 메서드를 하면 레코드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읽어드리게 됩니다. 리드 메서드를 실행을 했는데 반환할 레코드 값이면 false 값을 반환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clos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종료했을 때 반드시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SQL 데이터 리드 객체를 닫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SQL 데이터 리드 객체를 사용하고 클로즈 메서드를 실행하지 않으면 다음에 다른 위치에서 SQL 데이터 리드를 사용하려고 할 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작업이 끝나면 항상 닫아두겠다. 그래서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별로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필드 값을 읽어내는데 메서드를 이용해서 필드 값을 읽어내는 방법이죠. 근데 보통 위에서 속성에서 필드 값을 읽어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메서드를 잘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우리 SQL 데이터 리더 메서드를 다룰 때 리드 메서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이제 SQL 데이터 리드 그 객체의 리드 메서드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레코드 하나를 읽어드린다 그랬습니다. 리드 메서드를 실행할 때마다 하나의 레코드를 반환해 준다. 이 리드를 실행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와의 연결 커넥션 객체가 유지가 돼야만 리드 메서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QL 데이터 리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read only, forward only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read only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읽기만 하고 기록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forward only 속성은 레코드 단위로 전진을 하면서 읽습니다. 이전의 값이 뭐였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 읽으면 무조건 다음으로, 하나 읽으면 무조건 다음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레코드를 다 읽고 더 이상 읽을 레코드가 없으면 false 값을 반환합니다. 물론 처음에 읽을 자료가 없으면 처음 레코드 읽을 때부터 false가 나올 수는 있죠. 자, 우리 그 SQL 데이터 리드라고 하는 것들을 모식적으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우리 SQL 데이터 리드에 이런 객체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읽었는데 리드 메서드를 한 번 더 실행하면 우리가 포인터가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이 구문이 읽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문을 읽어드리는데 만약에 여기에선 PUB 출판사 ID 1622라고 하는 값을 알고 싶다. 그리고 이 SQL 데이터 리드를 통해서 우리 객체 이름은 DR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DR이라고 하는 객체를 써주고 꺽쇠 가로 속에 PUBID라고 하는 우리 그 값을 부여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여기 1622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이게 필드 이름이죠. 이렇게 필드 이름을 써주면 해당되는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DR이라고 하는 객체에서 PUB name이라고 하는 필드 값을 딱 주면 우리 출판사 이름 여기에 그 Five-Legs Publishing이라고 하는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랬죠. 컬럼 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컬럼 번호를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DR 해주고 꺽쇠가로 우리 출판사 아이디는 몇 번 위치에 있어요? 첫 번째 위치 0번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또 두 번째 거를 할 때는 DR 꺽쇠가로 우리 출판사 이름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1번 위치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DR 꺽쇠가로 1번 그러면 출판사 이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드명을 쓸 건지 필드 컬럼 번호를 쓸 건지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직접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 웹사이트를 생성을 해야 되겠네요. 새 웹사이트를 생성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 2013과 우리가 사용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9는 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그랬죠. 현재 2019 형태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서는 파일 새로 만들기 웹사이트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다른 형태로 파일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ASP.NET 웹 프로젝트를 할 수는 있으나 그 방법을 하면 안에 쓸데없는 자료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파일 탐색기를 이용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폴더 이름은 ADO.NET이라고 하기로 하죠. 지금 2019 프로젝트 아래 ADO.NET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구동하죠. 처음에는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시작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파일 열기 웹사이트를 선택하고 지금 현재 만들어놓은 이 폴더를 선택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웹사이트가 생성이 됐겠네요. 거기다가 우리 웹 구성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하자 그랬죠. 솔루션 탐색기에서 ADO.NET에서 오른마우스 추가, 사용목 추가한 다음에 웹 구성 파일 선택을 하게 되면 웹.config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우리 윈도우 탐색기에서 ADO.NET 폴더가 만들어져 있고 ADO.NET 폴더 속에 웹.config가 만들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처음에 새 웹사이트를 만들면 폴더 구조는 저렇게 돼 있을 거고 비주얼 스튜디오에는 솔루션 안에 웹.config 하나만 들어있는 상태로 만들어져 있겠네요. 그리고 솔루션 탐색기의 ADO.NET에서 오른마우스 누르고 추가, 새 항목 추가 누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새 항목 추가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되겠네요. 이때 뭐 지금은 아마도 다 설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언어 비주얼 C샵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템플릿에서 웹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SQL 데이터 리드 app.aspx라고 하는 파일 이름을 지정하기로 하죠.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코드에 들어가기 전에 실습 1번의 개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습 1은 일단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고 셀렉트 쿼리 문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테이블은 멤버스밖에 없죠. 그래서 이 멤버스라고 하는 테이블을 이용하도록 하겠는데 select 별표 from members라고 하는 쿼리 문을 만들겠습니다. select 쿼리 문을 만들겠습니다. 걔를 이용해서 커맨드 객체를 만들죠. 커맨드 객체를 만들 때는 우리 커넥션 객체와 쿼리 문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 커맨드 객체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커맨드 객체를 실행하면 현재는 select 문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담을 SQL 데이터 리드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SQL 데이터 리드의 결과가 있겠고 이 SQL 데이터 리드의 리드 메서드를 실행하면서 하나씩 정보를 웹폼에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UI 디자인이었고 C# 코드에서 필요한 코드들을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결과는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형태로 이렇게 슬래시로 구분해서 정보들을 출력하는 그런 형태로 실행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기로 하죠. 지금 UI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SQL 데이터 리더 app.aspx.cs를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7번, 8번 두 개의 네임스페이스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뭐 때문에 쓰는 거죠? 네, 데이터셋 때문에 쓰죠. 사실은 이번 실습에서는 데이터셋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7번은 꼭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여기에 시스템.데이터까지 한꺼번에 포함하기로 하죠. 자, SQL 클라이언트는 뭐 때문에 쓰는 거죠? 4개의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한 겁니다. 클래스 이름 뭐였어요? 커넥션, 커맨드, 데이터 리드, 데이터 어댑터 이런 4개의 클래스였죠. 제가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계속 이렇게 떠든다는 얘기 중간고사에 출제될 확률 몇 프로? 그렇죠.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입니다. 자, 이제 소스 코드를 페이지 로드, 페이지 로드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 속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우리 해야 되는 거 뻔해요. 첫 번째 할 일, 데이터베이스 연결. 두 번째, 커맨드 객체 만들고. 세 번째, 실행해서 결과 활용하고. 네 번째, 데이터베이스 닫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죠. 먼저 데이터베이스 연결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4개의 정보가 필요하다. 이 4개의 정보는 서버 이름, 그 다음에 로그인, 비밀번호,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 몇 가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
저기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띄웠을 때 가장 위쪽에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름이 나오죠.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그 서버 이름 다음에 이렇게 SQL 익스프레스가 붙어 있는 서버가 있고 붙어 있지 않은 서버가 있어요. 만약에 뒤쪽에 익스프레스가 붙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로컬이라고만 넣으면 안 돼요. 밑에 있는 SQL 익스프레스까지 같이 붙여줘야 됩니다. 두 번째, 프로그래머. 나는 프로그래머로 썼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름으로 돼 있죠. 비밀번호는 패스라고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 웹사이트, 마이 웹사이트,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이름 이니셜로 돼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에 맞추어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4개의 정보라고 해서 그냥 내가 지정해 놓은 걸 하면 내 컴퓨터를 뒤지려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로컬로는 내 컴퓨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도록 저 내용은 바꿔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서버 이름이에요. 요 위치.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베이스 이름이죠. 그 다음에 여기 로그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요 이름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줘야 된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SQL 익스프레스가 서버 이름에 SQL 익스프레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꼭 확인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커넥션 직접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커넥션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4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SQL 커넥션이라고 하는 생성자 실행하면 된다. 그래서 마이콘이 생성이 됐네요. 그 다음에 마이콘.open 하면 진짜로 웹서버와 DB서버 사이에 커넥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령문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명령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2개의 정보가 필요하다. 2개의 정보는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쿼리문과 커넥션 객체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필요한 쿼리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SQL 커맨드라고 하는 생성자에서 쿼리문과 커넥션 객체를 입력해서 우리 커맨드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마이 커맨드라고 하는 커넥션 객체를 만들었네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쿼리문이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네, 셀렉트 문이니까 결과가 존재하죠. 결과가 존재해요. 결과가 존재할 때는 우리 그 결과를 어디에 담는다고요? 그렇습니다. SQL 데이터 리드 객체에 담는다 그랬죠. 그래서 myRead라는 이름으로 객체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정보를 날아온 결과들을 담아둘 거예요. 그리고 커맨드 객체에서 select 쿼리문을 실행할 때는 어떤 메서드 쓴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execute read 객체죠. 그래서 my command.execute read라고 하는 메서드 실행하면 그 결과들이 쭈루룩 my read라고 하는 곳에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실행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실행 결과 보여주기. 자, my read는 우리 SQL 데이터 리드 객체인데 여기에는 핵심적인 게 리드 메서드가 있다고 그랬죠. 리드 메서드. 리드 메서드를 실행해서 레코드가 존재하면 return value는 true. 레코드가 존재하지 않으면 return value가 false로 while 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myread.read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while 구문 속에 저렇게 넣어둡니다. 그러면 그 myread 속에 자료가 하나이면 딱 한 번 실행이 될 거고 10개면 10번 실행되고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에 response.write를 통해서 결과를 출력을 했습니다. myread의 0번 위치에 있는 것, myread의 1번 위치에 있는 것, myread의 2번 위치에 있는 것, myread의 3번 위치에 있는 것 각각 슬래시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 있고 br은 엔터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에 0, 1, 2, 3 대신에 필드 이름을 사용을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인덱스로 0, 1, 2, 3으로 주거나 필드명으로 주거나 그렇게 처리해주면 우리는 이제 정보들을 화면에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 사용을 했으면 데이터베이스 닫아줘야 되겠죠. myreader 객체 닫아주고 myconnection 객체 닫아주고 그러면 이제 우리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작 프로그램으로 설정한 다음에 실행하면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봤던 4가지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실습에서는 insert into app.aspx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만들어 보기로 하죠. 두 번째 실습에서는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고 insert into 쿼리문을 실행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insert into 쿼리문을 이용한 커맨드 객체를 만들고
데이터를 테이블에 추가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해보기로 하죠. insert into query문은 실행을 했을 때 실행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실습 1을 실행을 하고 실습 1에 있는 내용의 시작 페이지로 설정한 다음에 실행을 해서 1번의 결과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후속의 실습으로 그 입력된 것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후속 실습으로 입력된 것을 확인해 보는 과정으로 진행하기로 하죠. 자, 두 개의 네임스페이스가 필요하다 그랬네요. 자, 여기에는 데이터셋 사용하기 위한 것, 얘네들은 4개의 클래스 사용하기 위한 것 그랬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로드에서 과정이 거의 같아요. 자,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기 위해서 4개의 정보를 입력한다. 서버명, 그 다음에 그 유저 아이디, 비밀번호,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이름. 근데 우리가 앞서와는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네요. 앞서에서는 여기다 서버라고 썼는데 여기는 데이터 소스라고 썼고, 앞서서는 UID라고 썼는데 여기는 유저 아이디라고 썼고, 앞서서는 PWD라고 썼는데 여기는 패스워드라고 썼고, 앞쪽에서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썼는데 이니셜 카탈로그라고 썼고, 그렇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때 필요한 정보 4가지를 지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편한 거 아무거나 이제 그 익숙한 걸 기억을 해두면 돼요. 이전에는 15번 줄에 있는 세트거나 아니면 16번, 17번 줄에 있는 세트거나 그렇게 세트별로 구분을 해야 됐는데 최근에는 그냥 2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혼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그 4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거기에 정보를 각각 기술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네요. 자, 이제 커넥션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커넥션 객체 4개의 정보를 이용해서 만들어주고 커넥션 오픈 해주네요. 다음은 명령문을 만듭니다. 명령문은 쿼리문과 커넥션 객체가 필요하다 그랬죠. 쿼리문을 만드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쿼리문은 지금 현재는 insert into입니다. 사용할 테이블은 members. 우리가 입력할 필드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필드가 있네요. 거기에 맞춰서 values하고 여기에 4가지 값들을 쭉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멤버를 하나 추가를 하기로 했네요. 그리고 커맨드 객체를 만들어 뒀습니다. 쿼리문과 커넥션 객체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는 커맨드 객체를 만들었네요. 자, 이제 커맨드 객체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insert into 쿼리문은 실행 결과가 없죠. 그때 사용해야 되는 메서드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죠. execute none query라고는 여기에 e가 빠졌네요. execute none query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 주면 됩니다. 실행한 결과가 없으니까 그걸 받을 이유도 없죠. 그래서 그냥 my command.execute none query라고 딱 실행하면 끝납니다. 결과를 확인할 길이 없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다 썼으니까 데이터베이스 닫아주면 됩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시작 페이지 설정하고 컨트롤 F5 실행하게 되면 웹브라우저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그냥 이런 모습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일이 없다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는 레코드가 하나 추가가 되어 있겠죠. 다음 실습에서 정말로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SQL 데이터 리더를 이용을 해서 결과를 담아오는데 화면에 테이블 형식으로 출력하는 것을 한번 해보기로 하죠. 똑같습니다. 앞에 1번과 똑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고 셀렉트 쿼리문 이용하고 커맨드 객체 만든 다음에 결과를 SQL 데이터 리더에 담아와서 테이블 형식으로 출력한다는 것만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진행을 해보게 되면 실습위에서 입력한 내용이 이렇게 테스트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화면에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나타나 있다. 이런 점만 조금 차이점이 있겠네요. 자, 실습 3번은 실습 1번에 있는 소스 코드 쭈루룩 복사해 보면 거의 코드 내용이 같습니다. 2개의 네임스페이스 추가를 하죠. 그리고 4개의 정보를 이용해서 커넥션 객체 만듭니다. 명령문 만들었죠. 명령문 실행했죠. 여기까지는 1번 실습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실행 결과를 테이블로 보내주기 위해서 테이블 태그 만들어 두었네요. 그리고 while문을 통해서 그 myRead.reader 계속 반복해서 실행하게 되죠. 읽은 결과가 존재하면 while문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tr 태그 만들어줬죠. 그리고 for문을 통해서 필드 카운트만큼 이럴 때 myRead.fieldCount라고 하는 속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드 카운터 개수만큼 이걸 반복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TD 태그 속에 읽어드린 그 i번째 자료를 화면에 출력하면 되겠네요. 한 줄이 다 출력이 되면 tr 태그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모든 자료를 다 출력하면 테이블 태그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 객체 닫아주고 커넥션 객체 닫아주고 그러면 할 일이 끝났네요. 그러면 앞서 봤던 것처럼 테이블 형태로 자료가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SQL 데이터 어댑터와 데이터셋 객체를 이용하는 방법을 보기로 하죠. SQL 데이터 어댑터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는 데이터셋 객체와 테이블 사이에 SQL 서버의 테이블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매쟁이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쭉 가져와서 데이터셋에 가득 채워주는 방법도 있고 데이터셋에 있는 자료를 쭈루룩 가져와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바꿔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서버에서 그 데이터셋으로 움직이느냐 데이터셋에서 서버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메서드가 두 가지가 존재를 해요.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처리해 주는 것을 우리는 데이터셋을 가득 채운다 fill 메서드를 이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데이터셋에 있는 자료를 이용을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정보를 변경을 해주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업데이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데이터 어댑터에는 select command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고 insert, update, delete command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합니다. 업데이트는 insert, update, delete command를 실행하는 거고 fill은 select command를 기본적으로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윈도우 프로그래밍에서는 업데이트 메서드를 직접 많이 이용을 해요. 근데 웹에서는 업데이트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fill 메서드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fill 메서드 사용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 어댑터 객체의 생성자에서 쿼리문을 넘겨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채운다 fill 메서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한다 업데이트 메서드 그렇게 두 개가 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SQL 데이터 어댑터 클래스의 속성 메서드를 좀 살펴보기로 하죠. 대표적인 속성으로는 delete command, insert command, update command, select command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여기에 그 select command만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생성자 이용해서 쓸 겁니다. 속성은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자, 메서드는 핵심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 fill 메서드만 주로 사용할 겁니다. 업데이트는 거의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fill하고 가로 속에 데이터셋을 넣어두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로부터 가져와서 데이터셋을 가득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또는 데이터 테이블을 채운다 그랬는데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셋의 한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요건 좀 이따가 다시 살펴보기로 하죠. 업데이트는 데이터셋에서 삽입 업데이트 삭제된 자료들을 이제 호출을 해서 처리를 해주는 방법인데 저 내용들은 우리가 뭐 별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데이터 어댑터 클래스를 이용해서 자료를 가지고 올 때는 우리가 그 결과를 가져오거나 집어넣어 줄 때 데이터셋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기본적으로 ADO.NET의 핵심 컴포넌트입니다. 이 데이터셋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ADO.NET에서는 핵심 컴포넌트이지만 예를 들어서 JSP라든지 이런 다른 언어에서는 이런 데이터셋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예제에서는 SQL 데이터 어댑터에 해당되는 클래스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NET의 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응용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작업을 위해서 실제 데이터 저장소의 데이터를 복사를 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을 사용할 때는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셋 간의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질 때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위쪽에 데이터를 복사를 한다 그랬죠. 복사를 하는 개념이라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만 연결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데이터셋 교환이 끝난 이후에는 연결을 끊더라도 데이터셋 내부의 자료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기본적으로 XML 형식으로 전달하게 되겠고 데이터 전달받은 후에는 데이터셋이 서버와의 연결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셋은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셋 내부에는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테이블 1번, 첫 번째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0번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 1번, 데이터 테이블 2번 이렇게 여러 개의 테이블들을 가질 수 있고 이 테이블에 우리가 이름을 부여해 줄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 이름을 부여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예에서는 테이블 이름 부과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엑셀 시트처럼 가로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자료들이 존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제 세로 방향으로 흐르는 하나하나들을 우리는 데이터 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 이 상황에서 데이터 로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첫 번째 데이터 로는 가장 위에 있는 이 한 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 로는 레코드 하나의 자료를 우리가 확인하고자 할 때 데이터 로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로 내부에는 여러 가지 컬럼들이 있는데 하나하나의 컬럼들을 확인하고자 할 때 우리는 데이터 컬럼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범위를 보면은 자, 데이터셋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할 때 우리 데이터 테이블도 자주 사용합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 데이터 로까지는 사용하나 보통은 데이터 컬럼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셋을 이용한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데이터베이스 연결합니다. select 쿼리문 쓸 거예요. 그리고 SQL 데이터 어댑터 객체를 만들 거고 그 결과를 데이터셋에 가득 담아 올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셋에 있는 한 셀 또는 한 그 필드를 읽어와 가지고 웹폼에 출력하는데 출력 형식은 이런 형태, 우리 1번 실습과 같은 형태로 하기로 하죠. 자, 소스 코드입니다. 두 개의 네임스페이스 추가한다 그랬네요. 이번에는 얘가 데이터셋을 쓰는 거기 때문에 요 네임스페이스가 추가되지 않으면 안 되죠. 얘는 4개의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자,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기 위해서 4개의 정보가 필요하죠. 서버,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데이터베이스 이름 4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커넥션 객체 만들었죠. 그 다음에 명령문을 만들었습니다. 명령문을 만드는 거 커맨드 객체 쓸 때 이렇게 썼어요. 요거하고 거의 흡사하게 SQL 데이터 어댑터 객체도 my 어댑터 만드는데 new SQL 어댑터 그리고 쿼리문과 커넥션 객체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24번 줄에 쿼리문을 정의를 해놨죠. members 테이블에서 모든 자료를 다 가져와라는 select 쿼리문을 구현을 해두었습니다. 자, 이제는 어댑터 객체, SQL 데이터 어댑터 객체를 만들고 나면 이제는 뭔가 명령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명령을 실행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메서드는 my 어댑터, SQL 데이터 어댑터의 fill 메서드를 씁니다. 그리고 가로 속에 데이터셋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29번 줄에 데이터셋을 선언을 해줬네요. new 데이터셋 형태로 myset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30번 명령이 실행이 되면 myset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select 별표 from members에서 나온 결과들이 쭈루룩 전달되어 있을 거예요. 엑셀표 모습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myset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는 얘네들은 더 이상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댑터 객체도 닫아줍니다. 커넥션 객체도 닫아줍니다. 근데 SQL 데이터 어댑터 객체를 닫을 때는 클로즈 메서드라는 걸 쓰지 않고 디스포저라고 하는 메서드를 쓴다는 것을 좀 구분해 두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데이터셋 내부에서 이제 정보를 화면에 표시를 해야 되겠는데 각 셀들을 읽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 테이블 클래스를 이용해서 DT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은 데이터셋 내부에 존재하는 테이블 이름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내부에 존재하는 테이블들. 이 테이블들이 첫 번째 테이블은 0번 위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그 처음 테이블에 그 정보가 들어있겠죠. 나중에 보면 이 테이블에 안에 들어있는 테이블의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도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myset.table 0번 그러면 첫 번째 요 테이블에 있는 정보들이 이제 여기 DT 속에 그 DT의 레퍼런스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dt.loss 아까 봤죠? 데이터 로
클래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데이터 로 클래스. 그래서 한 줄씩 읽어드리는 겁니다. DT 로스 여러 개 있는 속에서 우리는 한 줄씩 로라고 하는 정보에다 이제 담아오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response.write를 통해서 로의 0번 필드, 로의 1번 필드, 로의 2번 필드, 로의 3번 필드. 현재 우리는 4개의 필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0, 1, 2, 3이라고 하는 필드 이름을 지정을 해서 우리는 정보를 화면에 response.write를 통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서 봤던 1번과 1번 실습과 비슷한 형태로 이제 화면에 정보들이 출력이 될 겁니다. 마지막 실습 5번은 그리드뷰 app라고 하는 걸 쓰도록 하죠. 이 그리드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 컨트롤이라고 불러요. 이 데이터 컨트롤도 단넷의 독창적인 그런 컨트롤들입니다. 데이터 컨트롤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단넷이 굉장히 쉬워진다 그랬죠. 이 데이터 컨트롤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그리드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드뷰는 이렇게 생긴 것들을 그리드뷰라고 부르는데 꼭 엑셀처럼 화면에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실습 내용을 보면 데이터베이스 연결합니다. 셀렉트 쿼리 문으로 SQL 데이터 어댑터 객체 만들 거예요. 결과를 데이터셋에 담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드뷰와 데이터 바인딩 함 그랬네요. 데이터 바인딩 우리 많이 들어본 거예요, 그죠? 데이터 바인딩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컨트롤과 데이터 소스 사이에 서로 연결을 해주는 게 데이터 바인딩이죠. 데이터셋은 단넷에서 사용하는 ADO 단넷에서 사용하는 핵심 컴포넌트라고 그랬죠. 걔가 데이터 소스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셋에 들어있는 정보들은 우리는 그 데이터 컨트롤에 아주 손쉽게 데이터 바인딩을 하면 정보를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코드를 보면 우리가 앞서 했던 것보다 무지 간단한데도 여기에 실행 결과의 모습을 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에 들어가 볼까요? 화면 디자인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에 레이블로 회원 정보라고 넣고 여기에 그냥 그리드 뷰 하나만 넣어두기로 하죠. 그래서 디자인 소스를 보게 되면 별거 없어요. 폼 태그 속에, 디브 태그 속에 레이블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BR 엔터키 하나 들어있고 그리드 뷰 하나 들어있어요. 별로 속성 지정한 것도 없습니다. 속성이라고는 딱 하나 텍스트 속성 한 개 지정한 거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표 형태로 별도로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C# 코드 2개의 네임스페이스 추가네요. 데이터셋 이용하기 위한 것, 요거 4개 클래스 이용하기 위한 것. 자,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기 위해서는 4개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커넥션 만들었죠. 다음 명령문 만들어야 되겠죠. 현재 우리는 SQL 데이터 어댑터 객체를 만들 겁니다. 쿼리문과 커넥션 객체를 만들어서 my 어댑터를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 my 어댑터 필 메서드 실행해서 위에서 만든 myset 데이터셋 속에다가 그 정보를 복사를 해 두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셋에 자료를 다 옮겼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죠. 데이터베이스 닫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예제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그리드 뷰라고 하는 컨트롤에 보통 데이터 컨트롤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여기에 그리드 뷰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드 뷰의 이름입니다. 데이터 소스 속성에다가 myset을 지정하는데 myset은 우리 위에 있던 이 데이터셋이죠. 즉 데이터셋을 우리 데이터 소스로 이용을 해서 우리는 거기에 데이터셋에 있는 자료를 그리드 뷰에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드 뷰 1.데이터 바인드 메서드를 실행하게 되면 그 정보들이 그리드 격자 모양으로 뷰 보여주는 컨트롤에 엑셀 모양으로 쫙 그 내용들이 정보가 배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그리드 뷰라고 하는 컨트롤은 데이터셋과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아요. 데이터셋에 있는 정보를 보여주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단넷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제공해주지 않는 컨트롤이나 단넷에서는 이 그리드 뷰와 데이터셋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웹 페이지, 홈페이지 제작이 무지무지하게 간단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잠깐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쪽지 시험을 좀 실시할까 합니다. 소스가 5개 있었죠. 그 중에 2개를 지정해서 A4 용지에다 내가 A4 용지를 나눠줄 거예요. 거기다가 주르륵 외워쓰기입니다. 외워쓰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핵심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냥 암기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두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암기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걸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암기, 내가 여러분들의 그 기억력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노력을, 외우려고 하는 노력을 평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쪽지 시험은 기본적으로 시험 성적에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쪽지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조금 괴롭힐 거예요. 이걸 그 기억을 할 때까지. 그래서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쪽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그 다음 주에 그 후속으로 남아서 시험 치게 할 거고, 그래서 좀 괴롭힐 거니까 한꺼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음 주에 잘 외워오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ADO.NET에 대해서 공부를 했네요. 그리고 4개의 클라이언트, SQL 클라이언트 포함이 되어 있는 4개의 클래스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 4개의 클래스를 보면 커넥션, 연결하기 위한 거, 커맨드, SQL 데이터 리드, SQL 데이터 어댑터 이렇게 있었죠. 자, 커넥션을 하기 위해서는 4개의 정보가 필요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커맨드를 하기 위해서는 2개의 정보가 필요했다. 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어댑터 객체를 하기 위해서는 2개의 정보가 필요했다. 내부적으로 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커맨드 객체를 실행할 때는 메서드가 2개가 있어다. execute, read, execute, non-query. execute, non-query는 insert, update, delete 실행할 때, execute, read는 결과를 담아올 때죠. 자, execute, read를 실행하게 되면 그 결과들을 어디다 담아와요? 그렇죠. 요 select 구문은 SQL 데이터 리더 속에다 담습니다. select 구문은 SQL 리더 속에다 담죠. 자, SQL 데이터 어댑터는 우리는 웹에서는 주로 읽어드리는 용도를 쓰는데 그때 사용하는 메서드가 뭐였죠? 네, 그 메서드는 우리 fill이라고 하는 메서드였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 그 데이터셋에 있는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고자 할 때 업데이트라고 하는 메서드였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셀렉트를 했을 때 그 결과를 담아오는 클래스 이름이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객체였죠. fill 메서드를 쓰면 데이터셋의 결과를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제를 5개를 해봤는데 select 쿼리문을 이용하는 것은 커맨드 객체와 SQL 데이터 리드 객체를 이용하는 것, insert into나 update delete는 SQL 커맨드 객체만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셋을 이용하고자 할 때 select 커맨드는 select 쿼리문은 SQL 데이터 어댑터와 데이터셋을 이용하면 됐었죠. 자, 알아야 될 영어 단어. 모르는 것만 깜지로 공부를 해서 사진 찍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네요. 오늘은 영어 단어가 좀 적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조사해 볼 클래스가 있어요. 내가 뭐 어느 정도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그 4+1의 클래스들, ADO.NET에서의 핵심 클래스 5개를 좀 더 익숙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통해서 좀 조사해 보기 바라고, 여기 SQL 클라이언트 네임스페이스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설명도, 그냥 안에 있는 클래스는 4가지가 있는데 그 클래스뿐만 아니라 이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설명도 한번 좀 조사해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로즈 파그라고 그 한 유명한 그 저기 편집장을 역임한 그런 로즈 파그의 얘기를 이제 하고 있네요. 다음은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No dumb question,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쌓아두면 안 돼요. 그때그때 해결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 배울 학습들이 들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의가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 끝까지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